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출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장의 운항 미숙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정치보복, 탈원전, 4대강 보철거 등 사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는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장밋빛 희망만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합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따져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거의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소득주도 성장을 왜 하는 겁니까? 네, 기존의 기업 중심의 성장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이른바 낙수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그대로 가가지고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 등등으로 성장력마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나의 종합정책으로 내놨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개념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소득주도 성장은 세 가지의 기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가계의 소득을 늘려드리는 것이고요. 그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포함이 됩니다. 둘째는 가계 지출을 줄여드리는 것,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의료비를 경감해 드린다든가 하는 것이 하나의 예겠습니다. 세 번째가 사회 안전망의 확충, 그래서 불행하게 실업이 된다든가 또는 소득이 급격히 떨어진다든가 했을 적에 안전을 망을 갖춰서 그런 급격한 불행을 완화해 드리는 이런 세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좀 높여서 소득 양극화를 줄여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그렇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는데 과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또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습니까? 소비가 늘고 이로 인해서 생산과 투자가 늘어났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결과는 아닙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난국을 타개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소득을 이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과서에도 없는 한국형 이념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총리님, 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놓고 지불 능력이 없으면 사업하지 말라고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영세사업주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알바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소득 양극화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흔히들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늘었습니다. 또 임금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완화됐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도 내기가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큰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총리님.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어민들의 소득도 최저임금에 준해서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청석에 제 지역구 소상공인들이 와 계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런 문제를 완화해 드리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 EITC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또는 일을 하지만 여전히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농민들의 경우에는 직불제를 포함한 많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도 깊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 최저임금이 급격히 2년간에 29% 올랐죠. 이분들한테도 뭘 해줘야, 이렇게 올려줘야, 소득을 올려줘야 소비가 창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임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신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바로 그 점을 않겠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미봉책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분들은 지금 당장 폐업을 해서 지금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데 진통제 가지고는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지도자들 모시고 충분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절절한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들 목소리입니다. 지난달 23일, 2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시죠. 이처럼 국민들은 소득주도 성장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절망 성장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양극화를 기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122만 4천 명에 달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월 실업자 수는 더 늘어서 130만 3천 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던 제조업 취업자, 그리고 경제활동 주축 세대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동행지수,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8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장 기록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2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시즌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입니다. 각종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악, 최저, 최대란 수식어가 어김없이 따라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경제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경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망치기, 최악의 경제 성적표로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되겠습니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한번 소신껏 말씀해 보시죠. 예, 지금 주신 말씀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 통계의 이면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요인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분배 구조 악화에는 1분위 최하위 소득 20% 계층의 고통이 깔려 있습니다만, 그 1분위의 절반가량이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이 고령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는 뜻이 될 거고요. 아까 30, 40대 고용 상황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 30, 4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고용 상태가 만족스럽다는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인구 구조의 변화를 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30, 40대 남자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90%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이라고 여러 가지 최자를 많이 붙이셨는데요.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로 올랐고요. 네, 외환보유액 사상 최다로 올랐고요. 국가 부도익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내년에는 OECD 중에서 1위가 될 것이라는 OECD의 전망도 있습니다만 내년은 가봐야 알겠습니다. 금년 얘기죠. 작년의 경우에는 미국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거시 지표들 가운데 낙관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국민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너무 좀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인구 않아요. 구조가 과거에는 뭐 그렇게 안 흘러왔던 것도 아니고 계속 흘러왔던 거고 인구 구조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네.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되고 외환보유액이라든지 신용등급 부도율 또 성장률 이건 과거부터 쭉 이어온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정부에서 꼭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 최저니까요. 성장률도 네, 총리님 성장률도 무디스에서는 내년도 금년도에 2.1%밖에 안 보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러니까요. 네,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것도 과거부터의 축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나쁜 것도 그러겠지요. 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과거에는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안 했잖아요. 최저임금 이렇게 급격하게 과속 인상 안 했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많은 문제가 축적돼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총리님, 네. 경제 현실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은 너무 낙관적으로 또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또 엊그제는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네, 그저께 말씀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좋은 것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의 약화라든가 또 고용과 분배의 어려움 충분히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께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장하성 전 청와대 경제실장은 재작년 10월 내년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더니 작년 11월에는 내년에는 소득주도 성장 성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반복하더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국민들이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국민들께 거짓말할 겁니까? 네. 무신물립 아시죠? 예. 거짓말이 반복되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됩니다. 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은 양치기 소년이 될 겁니까? 총리님, 네. 경제가 지금 좋습니까? 도대체 경제가 언제 좋아집니까? 네. 소득주도 성장 성과는 언제 나타납니까? 네. 언제까지 국민들께 기다려 달라고만 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시죠. 예, 경제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명은 더 살리고 암은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경제가 더 좋아지도록 정부가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만을 위한 정부, 그런 정권으로 역사에 남으시렵니까? OECD, 무디스, 경제학회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당분간 동결하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을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한국경제학회 세미나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이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신 분도 계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 성장에는 의료비 경감이라든가 가계비 지출의 감소, 사회 안전망 확충 등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해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는 유지하고 더 키워가되
세밀하지 못해서 생겼던 부작용은 줄여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사회 안전망 구축은 종전에도 해왔고 계속 복지는 늘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건강 보장성 강화라든가 하는 것은 획기적으로 늘렸던 것이고요. 그런 식이라면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왔지요. 올랐는데 좀 더 많이 올렸느냐 적게 올렸느냐의 문제인데요.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건강보험 강화, 건강보장성 강화 같은 것도 재정 능력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그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고 더욱더 세밀하게 잘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경제, 국민 생활, 환경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국민적 동의 없이 탈원전을 강행해도 되는 겁니까? 예,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60년에 걸쳐서 원전 의존도를 줄여가자는 정책이고요. 세계 추세에 맞춰서 그만큼을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나가자 하는 정책입니다. 탈원전 용어를 대통령께서 쓰시고 선거 때 썼죠. 네, 선거 때는 조금 네, 그리고 과장된 언어를 쓰기 네, 60년 후에는 왜 없애는 겁니까? 그걸 왜 없애야 됩니까? 5년짜리 정부가 60년 정책까지 결정을 합니까? 지금 국민적 동의도 받지 않고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나라이고 우리 국내 동남권 어제 지진과 관련된 문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에 하필이면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 의존도는 단계적으로 낮춰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 5분 가운데 4분이 탈원전을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얻은 득표율을 보면 75%에 해당됩니다. 자, 총리님, 탈원전을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법적 절차를 따져야죠. 이건 법적 절차도 어긋나고 국민적 동의도 없고 내용도 잘못된 겁니다. 이 탈원전은 법적으로 봐서 무효입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한 에너지 쿠데타고 정책에 탈을 쓴 대국민 테러입니다. 탈원전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즉각 재개해야 됩니다. 네, 우선은 국민께 약속을 드리고 투표로 뽑힌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신고리 5, 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되 다른 원전은 건설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국민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 못하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탈원전 국민 반대 서명 43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답변 안 하고 있는데 답변하도록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네, 일정한 조건이 되면 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원전 의존도의 단계적 완화에 찬성하시는 국민도 매우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총리님 이번 개각에서 충청도 출신 한 명도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대해서 일부러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부터 인사 때는 그런 걸 고려를 했죠. 반도체도 이번에 안 들어오고 또 충청도의 보철거 이런 걸 충청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홀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의 철거도 이번에 마침 금강과 영산강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한강, 낙동강도 있고 하니까요. 특별히 충청도만 어쨌다 하는 것은 꼭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지역의 형편도 감안해 가면서 특히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 성동을 출신의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